오늘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부가 다양한 인선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3명을 임명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홍준표 대선 후보의 경제책사, 정책책사 이런 이름표가 붙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님 뭐라고 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이분 또 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세게 하시는 분인데 아마 근데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안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세게 비판 안 하거든요. 본인이 일단 자기가 정책을 하고 있거나 정치 앞으로 미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 같이 있던 사람이 이재명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본인도 약간 뿌듯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공학의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청년 창업 투자 지주 대표를 맡으시기도 했고 카이스트에서 경영대학 학장 등을 지내셨는데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로 보이는데 이분을 이 자리에 임명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힘을 거의 구구정당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상. 왜냐하면 이병태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좀 막말 비슷한 걸 했거든요. 굉장히 세게 얘기했군요. 네, 제가 방송으로는 차마 이제 옮기지는 않을 텐데 그 정도로 막말을 좀 세게 했었고 그리고 뭐 친일은 또 당연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도마에 올랐었던 그런 아니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그런 분인데 네. 이병태 교수가 네. 왜 그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을 했느냐? 갑자기 흡수가 됐느냐? 저는 공통분모를 부정선거 음모론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아 부정선거 음모론이요. 왜냐하면 김문수 국힘 후보가 딱 후보로 딱 선출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도저히 김문수 후보는 지지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탈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내가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대열에 이탈합니다. 근데 지금 국힘의 장동혁 대표는 어쩌고 있는 거죠? 지금 국힘은 부정선거 이런 걸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 가르마가 전 거기서 가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를 기용을 하다 보면은 국힘은 점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름이 낯이 너무나 익어가지고 최근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월에 민주당이 이분을 영입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그 이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이력, 이런 이력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력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검증 결과가 네. 있다면 네. 왜냐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고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죠. 틀릴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틀린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고치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해야 되지 된다. 않나. 국민이니까 네. 그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이제 그 친일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일 기조라는 거를 규정을 해 비판을 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어느 나라든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친일이라는 말이 가지는 힘이 너무나 폭력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정서상 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도 뭐 글쎄요. 그래도 약간 해명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음. 지금도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과는 아마 실용 외교 위주로 하고 있고 셔틀 외교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친일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죠. 아니, 그렇으면 안 일본과 되는 잘 단어죠, 지내야 사실은. 된다. 네. 아니면 전략적으로 뭐 그러니까 쉽게 가장 쓸 수 있는 게 뭐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과거사 네. 문제 과거사 문제대로 하고 미래 뭐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 쓰지. 친일이라는 단어는 저는 제가 근데 보기에는, 네.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에요. 그냥 보수당이 구구당, 아니고요. 구구당. 네네. 그렇죠. 그리고 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 종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종일. 그러니까 종일. 친일은 그냥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이건 뭐 나쁜 의미가 아닐 수는 있겠죠. 근데 일본에 무조건 맞고 일본에 나라 다 팔아먹자는 이거는 친일을 넘어선 거죠. 이거는 일본에 종속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종일이라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력들이 이재명 캠프에 유입이 됐는데 특히나 홍준표라는 사람을 과거에 지지했던 모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실제로 홍사모라든가 홍사랑이라든가 국민통합진흥 같은 단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돼야 된다. 시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때
홍준표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밉지 않은 분이었다. 아, 밉지 않은 네, 분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저는 좀 밉던데. 아 너무 너무 할아버지. 죄송해요. 홍수정 씨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거보다 좀 홍준표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비겁해 보여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뭔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이 이렇고 그렇게 솔직한 척 얘기하는데 솔직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되게 시류에 편승하고 권력에 편승한데 솔직한 척 하거든요. 그게 좀 겉과 속이 다른 비겁함이잖아요.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소위 까맣다고 힘을 희다하면 될 건데 가만히 보면 힘센 쪽으로 붙어요. 네. 근데 아닌 척해. 그래도 그래요. 이분이 이제 소속되는 단체 부위원장을 맡게 된 단체 이게 총리급이라고 하던데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공과는 일치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허가를 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실용주의적 면에서는 비슷해요. 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인데 옛날에 참여연대 실용위원 할 때 보니까 홍준표가 당 대표 때 어떤 거냐면 뭐 그 참여연대에서 막 제안한 정책들을 받더라고요. 무슨 반값 그래요? 아파트, 그러니까 뭐 토지 임대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만 임대하고 토지는 분양 안 하는 식으로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정책 간담회도 하고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의 대표였는데 맞나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구나. 실용주의적 면이 네. 있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사실은 뭐 물론 뭐 대군가 그쪽이 출신이긴 하지만 그걸 정책 받는 거는 그래도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시류 취색적이고 이런 면이 네네. 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약간 공통점이 좀 있는 거예요. 선배님 근데 좀 전 그 생각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 실용주의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사람들 중에도 기존에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냥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오래 친하게 지내온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좀 젊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중도 성향인 사람들도 제법 많거든요. 있죠. 맞아요. 근데 맞죠. 보면 그런 분들과 협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 보면 젊고 합리적이고 중도 성향이면서 실용적인 사람들을 많이 땡겨 와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제 나와라 거기는 극우당이다 하면서 그렇죠. 많이 땡겨 나와야 네.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보다는 자꾸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민주당 선배님들과 또 국민의힘 선배들이 같이 술 마시면서 친했던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병태 이런 사람들도 음. 물론 메테고 오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못지않게 괜찮은 젊고 참신하고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여기 높은 자리 말고 좀 낮은 자리로 해서 좀 데리고 오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김상욱 의원 자네가 해둘게.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하죠. 제가 좀 마이크 와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예. 또 흥미로운 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이병태 교수의 영입을 주도했던 분이 네.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런 맥락이 좀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네. 왜 그렇죠 하고 마시죠 말을?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역시 사실은 이제 2024년 2월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에 복당을 했었고 그 전에 어떤 행보를 걸었냐면은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전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할 때 홍준표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인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어지는 흐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현주 의원님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네. 용인 정의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또 용인의 국회의원이시죠. 용인의 국회의원이에요. 요즘 아시잖아요. 또 이현주 의원이 얼마나 또 민감하신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이거 지금 다 핑퐁 해가지고 결국 우리 김상우 의원님께 발언을 드려도 약간 좀 이렇게 핑퐁하다 안 되면 진짜 어쨌든 간에 그런 이력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명의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시 의외였는데 네. 박용진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우 의원님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박용진 선배님께서 보면 최근에 발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성숙해졌다. 성숙해졌다. 더 깊이 넓게 보고 계시는구나. 또 대통령님의 방향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선배님들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 이 사실 저는 포용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포용적인 왜냐하면 사례. 박용진 이제 부위원장이 이제 되셨으니까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 그 민주당 경선 이 과정에서 시끄러웠죠, 아주. 시끄러웠고 특히 이 언론들에게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맞아요. 그렇게 네. 지금 아예 언론들이 그렇게 네이밍을 했잖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지난 총선 있었고요. 때 그랬죠, 실제로. 자, 근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되게 힘 있는 데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힘이 있죠. 모든 법을 통과하려면 그럼요. 다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거쳐야 지금. 되죠. 네. 와, 잘 보여야겠네요. 근데 이분이 뭐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제 뭐 진보정당 압니다. 운동도 네. 하시고 이랬던 분이라 학생회장도 하시고 이래서 그 인연으로 뭐 정무위 활동도 하시고 재벌 개혁에 굉장히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처럼 정치적으로 보면은 약간 비명 쪽에 있는 그렇죠. 분을 이제 하는 분도 있고 또 서울시장 고민도 조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사실 그 실용적으로 보면 앞에 이분은 약간 이병태 이분은 약간 뭐 실무 경제라든지 이쪽인데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이제 뭐 재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아마 견제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섞어놓는 것 같아요. 믹스하는. 예. 그런 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했던 그 공천 과정을 많은 분들이 있었을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23 총선 때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 하위 10%에 들었죠.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패배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죠. 왜냐면은 정봉주 후보가 출마를 했다가 취소되고 다시 경선을 해서 조수진 변호사가 됐다가 또 이제 결과가 바뀌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본인이 후보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갔으니까 뭔가 정부를 위해서 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박용진 의원 전 의원도 이제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스탠스를 좀 보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좀 용비어천가 잠시만 하자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네. 그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저까지도 다 포용하셨지 않습니까? 좀 그런 큰 그릇을 큰 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 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상처가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도움된다면 통합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내 상처 내 억울한 거는 중요치 않다 하고 품으로 다 품어안는 모습이라서 저는 그 품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따라가고 여기가 있어요. 규제합리화위원회잖아요. 근데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포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또 예전에 한때 삼성 저격수로 불렸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벌 견제라는 어떤 그런 분명히 쓰임새도 있다고 생각을 딱 하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그런데 규제합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에 네. 남궁범 부위원장이 임명이 이거는 됐는데 맞습니다. 여기 이분은 또 삼성 출신이에요. 그럼 안에서 레드 팀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좀 노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안에서 그럼 한쪽에서 삼성 안 돼, 한쪽에서 삼성 돼 이러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라는 네. 거네. 아니, 그런 식의 균형감을 심어놓은 것 같고 남궁범 부위원장 제가 이력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돈을 만진 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삼성전자 경리그룹장 전무직이었고 13년부터 14년까지는 재경팀장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무를 지냈고 2014년부터 21년까지는 재경팀장 부사장을 지냈는데 그 어떤 얘기냐면은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아버지 시대였던 이건희 시대부터 이재용 시대까지 삼성전자의 회계 문제는 이분이 다 관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 사람입니다. 와, 그럼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상당히 재밌는 구조가 돼요. 지금 장은 이병태인데 이제 우리 박용진 선배는 남궁범 상무가 서로 이제 담론을막 붙고. 그렇죠. 야, 상당히 그러니까요. 다이나믹하게 장은 됐는데? 대통령. 예. 장은 대통령이고 예. 부위원장이 지금 학자 출신, 예, 부위원장이 정치인 맞아요. 출신, 예. 그다음에 기업인 출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봐도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요. 합이 맞을려나? 이 회의를 생중계하면 진짜 되게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너무 좋은 재밌을 것 생각이다. 같아.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한다면 삼성 저격수와 와. 삼성 보호자 자격을 가진 분이 네. 맞붙는 모습들을 네. 보면서 뭔가 또 이제 그 시장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까지 그러니까요. 등장을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할 테니까 굉장히 진기한 장면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복수님이 용인은 현근택 변호사로 가야 발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시아모 군님은 현근택 변호사님 용인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신분 당선 요금 너무 비싸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되시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네. 신분 당선 요금 때문에 우리 부승찬 의원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게 민자다 보니까
비싸요. 그리고 아. 이 노선별로 요금이 더 붙어요. 편리하긴 한데 그렇구나. 100% 민제로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있네요. 예, 우리도 지하철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도 지하철 좀. 야, 우리 또 아열대 기우님과 보통의 하루님, 네. 그린 바이올렛님, 왜 많은 분들이 김상욱 의원님 사랑합니다. 꼭 울산시장 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유. 응원이 상당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겸손하게 앞에 많이 열심히 좋았나 봐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어쨌든간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3분만 임명이 된 게 아니고 오늘 또 중요한 인선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요. 우리 당에 와서 박홍근 의원 보니까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되게 점잖고요. 책임감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속 있고 안이 차 있는 일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오늘 인사 중에서 정말 기획예산처 장관이 저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훈 후보자 첨됐을 때 결단코 반대했잖아요. 강력성토하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네. 강력히 반대했었거든요. 일단 헌법 수호 의지도 없고 이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줄 수는 없다 반대를 했는데 박홍근 선배님이라면 저는 두 팔 벌려 대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구나. 아니 단단하게 차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혹시 어떤 이력을 밟아오신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 전문가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예, 지금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선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이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을 지냈고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에다가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및 간사. 야 그러니까 예산권 다 해봤구나. 이쪽 분야의 보니까, 네. 전문성이 굉장히 보장되신 그쵸? 분이죠. 우리 변호사님도 박홍근 의원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지 알죠. 않습니까? 제가 2022년 대선 지난번 대선 제가 못 뛰었고 22년 대선 때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 맡으셨죠. 네. 맡아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막 뭐 경선하고 막 이러는데 그 혼란기에 싹 한번 정리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말씀처럼 이해훈 전 의원이 어찌 보면 낙마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라 실제로 낙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단은 청문회도 많이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다시 네. 실패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일단 안정적이죠.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당 일단 사선 중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마 좀 이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이 서울시장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진 의원도 그렇고 박홍근 의원도 그렇고 이 서울시장이 사실은 주저가 많잖아요, 되게 많았죠. 많죠. 네. 많은 데서 약간 그것도 약간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주는 뭐 그 개입은 아니겠지만 네, 개입은 아무튼 아니겠지만, 약간 그것도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느낌 사람- 아닌 느낌상으로.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이제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실제로 기획예산처 조직을 설계하는데 관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조직이 생리적으로 어떻게 필요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이번에 기획예산처 처음 출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기획, 예산, 갑 오브도 갑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심 잘 잡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국회 여의도 정치도 잘 알아야 되면서 동시에 대통령님과 방향을 그렇죠. 같이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단단한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공이. 저는 박홍근 선배가 딱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거기에 더해가지고 인사검증 과정에 청와대가 이걸 본 것 같아요. 이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클린맨입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배우자와 지분을 절반씩 가진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18평 아파트입니다. 아이고야. 시가로 지금 팔리는 가격이 3억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조차도 본인이 어떻게 자수하고 있냐면 재작년 말에야 비로소 은행 대출을 모두 갚고 집 지분을 100%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지난 그 이해훈 후보자의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뜻이 완벽히 반영되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알겠지만 부동산 분양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아무래도 이제 국회 현역 의원들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아마 이 기본적인 설계를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도 알 것 같고요. 네. 근데 김상욱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이게 또 예산을 다루는 거죠. 예산.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 박수 치는지 딱 이해가. 삐리 와. 나랑 친한 사람이 예산 다루네.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와야 아니죠, 되는데. 아니죠. 출마하시잖아요. 네. 출마하시면 우리 홍군이 형, 나 지역구에 급해! 이거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아까 왜 그렇게 삐리 왔냐면 철도 지하철 얘기하잖아요. 지하철 벌써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거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는데 박홍근 의원님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이 생각 딱 하시는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죠? 속을 들킨 것 같아서 지금.